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을 볼게요. 36.6%죠. 근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집이 없는 30대를 같이 고려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만 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120%로 계산됩니다. 엄청나죠. 아파트를 5억 원짜리 들고 있는데 거기에 빚이요 5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광수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잘 계셨죠? 벌써 겨울이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또 금방 변하는 것 같네요. 뭐 이러다가 또 봄이 또 금방 가고 여름이 오겠죠. 사실은 이 계절의 변화처럼 자산시장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 변화를 잘 읽으셔야 내 집 마련도 잘 하시고 주식 투자도 잘 하시고 또 부동산 투자도 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동산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전망이죠. 그죠?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뭐 향후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중요한 건 전망에 있지만 또 전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변동 요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이 계절을 쉽게 말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 계절을 만드는 요인이 뭔지, 즉 변동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플로리다예요.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은퇴해서 나 가장 살고 싶어, 은퇴해서 저 동네 저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 라고 해서 1등으로 항상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와이가 아닙니다. 플로리다예요. 그래서 미국 내륙의 남쪽에 있는 일종의 이렇게 쭉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벌럭 튀어나와 있는 그런 플로리다인데, 일단 살기 좋은 곳으로 꼽은 이유가 첫 번째는 기후가 굉장히 좋죠. 따뜻하고 뭐 바다도 있고 그래서 휴양 도시로도 사실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여건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또 이점도 있어요. 뭐냐면 세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미국의 다른 지역들은 가장 높은 곳이 상속세가 주에 20%도 내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플로리다는 이렇게 기후도 좋고 살기도 좋은데 상속세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굉장히 노후가 되면 이렇게 몰려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2023년도에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제프 베조스 아시죠?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가 플로리다에 이사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이사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저택을 3개나 사요. 엄청나게 막 집도 많이 사고 막 세금도 낮고 이러니까 살기도 좋고 이렇게 이사가 온 거죠. 뭐 예시를 드렸는데 이것처럼 사람도 많이 유입되고 그리고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미국의 전역에서 이 플로리다로 막 인구 이동이 최근에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오는지 한번 볼까요? 1위가 뉴욕이에요. 2위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시애틀, 하드포트, 샌디에고.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그동안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대도시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사를 오는 거예요. 플로리다로.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고 인구가 이동하면 당연히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겠죠. 인구가 증가하고 집은 막 빨리 공급이 안 되고 또 한정돼 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강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모두 다 사람들이 살기 원하고 인구 유입도 계속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막 부자들도 많이 살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플로리다의 주택 가격이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폭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20% 이상 하락하고 30% 이상 하락한다는 전망도 있고 일부 마이애미의 홈오너가 뭐 한 70만 달러 이렇게 막 가격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거래도 심지어 안 되고 있고요.
모두 다 살기 좋아하고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후도 좋고 너무 좋은데 집값은 왜 하락할까요? 사실 이게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 살기 좋은 곳이야.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그쵸? 근데 플로리다가 그렇게 좋은 곳인데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지금 플로리다의 집값이 하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미국 전역에 그 최근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집값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 드린 거예요. 근데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오른 지역이거든요. 보세요. 플로리다가 요 밑에 있는 지역인데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이 빠지고 있다. 이게 일단 연결선상에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다음 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집값이 상승하는 곳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동안 집값이 오히려 빠졌던 뉴욕이라든가 동남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집값이 최근에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왜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오르지 못하고 왜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요, 수요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택의 수요는요, 내가 살고 싶은 수요가 아니에요. 가격을 결정하는. 뭐냐면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너무 살고 싶어라고 그래서 수요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즉 유효 수요, 즉 그거를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는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이건 플로리다 하우징 디맨드인데 2023년부터 이 디맨드, 즉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지표는 미국은 이렇게 주택을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으면 집을 시장에 내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일종의 선착순 개념이죠. 그래서 가격만 적당하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빨리 계약금 내고, 그래서 막 계약금 빨리 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계약하지 않거든요. 일종의 팔고 싶은 사람이 집을 내놓으면 정해진 날 그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보러 와요. 그래서 비딩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10억 원에 팔고 싶어요 하면 예를 들어서 10사람이 이제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사고 싶으면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거죠. 11억 원, 12억 원. 마치 우리 경매하듯이. 네.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나온 지표가 이제 퍼센트지인데, 시장에 나와 있는 비드 프라이스보다 이 가격을 높게 내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을수록 팔고 싶은 가격보다 높게 누군가 사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군가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경쟁이 심했으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이게 40%에서 갑자기 10%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즉 10채 중에서 한 채 정도만 원하는 가격 이상에 팔고 나머지는 다 낮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율이 줄어든 건 무슨 얘기다? 주택 수요가 감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수요가 2023년부터 감소해요. 왜 감소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오르니까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준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요가 주는 시점에는 가격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래가 안 될 뿐이에요. 싸게 안 팔면 가격은 안 하락하죠. 그래서 2023년부터 플로리다의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2024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보시는 거는 그래프는 뭐냐면 Change in Supply of Homes for Sale이에요. 즉 무슨 지표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2024년부터 이 매물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매물이,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집값은요,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변화할 때 요 관계, 플로리다처럼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수요가 줄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집값은 하락이 본격화되는 요 구조가 사실은 이게 아무리 살기 좋고 아무리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아무리 세금이 없고 아무리 부자가 많아도 불가피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은 어떤 상황인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 수도권과 지방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거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는 없다. 시장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이 변화의 출발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살 수 있는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변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과연 계속 올랐을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는 2006년부터 실거래 가격 지수를 그려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2006년부터 우리나라가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신고가 돼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얼마에 거래됐는지 신고 안 돼서 통계치가 없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이 실거래 가격 지수를 그려드리면 사실은 계속 오른 게 아니고 2016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요, 사실은 실질 가격 상승률은 떨어진 시간도 사실은 상당했다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2017년부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죠. 자, 이 지점이요. 지금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 전제해야 될 건 가격 상승폭이 최근 단기적으로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플로리다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 예측이 되나요? 예상이 되시나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가 줄어들었을 거다? 수요죠. 그죠?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요가 많지 않아도 가격은 안 빠질 수 있죠. 언제만 빠진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을 때. 그래서 2022년도에 이렇게 집값이 급락한 거예요. 수요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매물이 증가하니까 집값이 크게 떨어진 거죠. 근데 다시 왜 지금 집값이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거든.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노도강은 뭐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강남의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는데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수요가 아니고요, 매물인 겁니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매물이 줄고 예를 들어서 호가를 올리고 있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보다 매도 물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무주택자면 집값 계속 오르니까 그냥 아무 때나 사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최근에 급하게 오른 가격이어서 이 가격이 저는 리스크가 크다.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지면 사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량 증가하면 집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로 들리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냐면 GS건설 주가입니다. 제가 GS건설을 다녔어요. 제 첫 직장이 GS건설. 우리나라에서 자이 만드는 아파트잖아요.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이 주가가 2만 원이 안 됐을 때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회사를 그만두는지 아세요? 거의 이 주가가 고점일 때 18만 원. 제가 그때 회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되고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죠. 매출도 거의 5배 이상 증가하고요. 이익도 증가하고요. 훨씬 더 사실 능력이, 물론 연도별로 조금 변화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더 회사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만 빠졌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회사를 투자하지 않잖아요. 주가가 오를 걸 투자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동산도 이제는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집값이 오를 걸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화된 자산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주식 투자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그냥 큰 회사, 좋은 회사만 그냥 투자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그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투자화되어 있는 자산은 사실은 회사의 본질하고는 다르게 가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말씀은 뭐 드리냐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해서 모든 자산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아니요. 그럼 GS건설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요? 심지어 이 주가가 20년 전 주가입니다, 지금. 아니, 모든 자산 가격은 오른다고요. 그런데 이 가격은 왜 빠졌냐, 주가는. 사실은요, 이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요. 투자로 이루어진 자산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의 가격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되면 최소한 오릅니다. 그런데요, 이걸 투자로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없어요. GS건설 주가처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제하셔야 돼요. 왜 부동산 얘기하는데 이 말이냐면, 한국의 지금 부동산은요, 쓰려고 사는 사람보다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변동성을 많이 만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 아무리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도, 진행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의 속성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를 달리 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고 팔면 절대 집값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집을 왜 팔까요? 내가 거주하고 있고 내가 쓰고 있으면 집을 안 팔겠죠. 근데 왜 팔까요? 투자로 갖고 있고 돈을 벌려고 사고 팔고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리다가 계속 거주하고 나 기후 좋아 이런 사람들만 집을 갖고 있고 산다면 집값은 절대 변동하지 않고 계속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유입되니까. 근데 누군가 투자로 사고 누군가 투자로 팔고 이러니까 사실은 플로리다 집값도 30, 40%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지금 투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7년부터 크게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사실은 그만큼 줄어있는 상태이다. 즉 어떤 수요다? 유효 수요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거래량이 절대량으로 줄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과거 평균 5천 건, 6천 건 이상 거래되다가 지금은 평균적으로 3천 건 내외로 줄어든 이유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2024년도에.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보시는 그래프처럼 막 7천 건, 8천 건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야, 무슨 소리야? 네 얘기가 틀렸네. 유효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그러면 집값이 그래서 올랐잖아. 맞습니다. 네, 그 유효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지속 가능성이에요. 즉 이렇게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느냐. 그런데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확 줄어들었죠, 또 수요가. 물론 조금씩 변동성은 있지만 사실은 지속하게 수요가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즉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인데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 요 뒤에 보면 갑자기 급증하죠. 즉 유효수요가, 즉 살 수 있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부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정책대출이다, 막 대출이다 풀어주니까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확 증가했습니다. 유효수요가. 그죠? 대출도 사실 능력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절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줄어 있다고 평가되는 거예요. 빚이 없으면 집을 못 사는 상황입니다. 높아진 가격을 감당해내지 못한다고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현상이 있어도 이게 추세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일단 수요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다시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빚 계속 내면 되지. 부채 계속 일으켜서 그러면 사면 되잖아 누군가. 뭐 우스갯소리 좀 보태갖고 더 큰 바보들이 계속 사주면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을 계속 낼 수 있을까? 부채를 계속 일으킬 수 있을까? 제가 가계대출에 뭐 절대량이 증가했다, 엄청나게 많다 이거를 차치하고 전 최근에 그러면 누가 집을 사는가? 그리고 누가 빚을 내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누가 살까요? 누가 일시적으로 샀을까요? 봤더니 30, 40대가 엄청나게 샀어요. 최근 2년간 서울의 아파트를 연령대별 매수 비중을 보면 30, 40대가 거의 6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30대의 높은 비중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0, 40대가 빚을 일으켜서 아파트를 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 30, 40대가 계속해서 빚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일으킨다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 그 한계가 크다. 즉 임계치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여기 있어요. 뭐냐면 제가 가구주별로 부동산 부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30대만 얘기 드릴게요. 30대의 부채 비율이 49%예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6억 원짜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약 3억 원은 대출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기 가구주의 주택 소유율을 볼게요. 36.6%죠. 근데 여기서 부채 비율은 집이 없는 30대를 같이 고려한 부채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만 부채 비율을 고려하면 120%로 계산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5억 원짜리 들고 있는데 거기에 빚이요 5억보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볼 때 30, 40대가 더 빚을 내서 집을 사기에는 어렵다. 부채 비율이 너무 많고 더 이상 추가할 수 없고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30, 40대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 샀어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4억 원짜리를 샀는데 지금 3억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부채가 증가해서 30, 40대가 집을 사기에는 사실 제한적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30, 40대가 집을 샀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에요. 아까 이제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플로리다를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면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일시적으로 부채가 막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수요가 이렇게 줄어든 상황 속에서 향후로 집값을 결정하는 건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요가 준 상태에서 앞으로 집값의 변동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까?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까?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집은 누가 지금 팔고 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파악이 됐어요. 이제 파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근데 파는 사람을 봤더니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세대별로 봤더니 쉽게 말해서 50대부터 달라지는데 50대는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습니다. 60대는 훨씬 더 매도 비중이 커지죠. 70대 이상은 훨씬 더 마찬가지로 매도 비중이 커집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이에요. 즉 30, 40대가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그리고 50대 이상은 갖고 있는 집을 팔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데 뭐냐면 30, 40대가 이제 더 이상 못 사준다면 근데 매도 물량은 어떻게 될까요? 60대 이상이나 고령자의 매도 물량은 이 수요가 주는 만큼 감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증가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지표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는 사람들의 양이 과연 지속해서 증가할 거냐를 판단할 때 누가 파느냐인데 아까 고령 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0년 이상 보유한 매도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어떤 게 됐을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임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돈을 벌려면 집값은 2배 올랐어도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을 팔아야 돼요. 언젠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파는 게 지금 시작됐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의 매도인 비중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건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집값이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이미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노도광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은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니까 집값의 하락이 폭이 컸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지역은 다르죠. 뭐냐면 수요가 줄었는데 파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확 증가해서 집값은 떨어졌지만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집을 싸게 팔지 않으면서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결국 언젠간 팔아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이러면 매도 물량은 이렇게 쌓여가고 즉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집값의 하락폭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전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을 보유한 고령 세대가 매도 물량을 늘릴 것이라고 예측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령 세대가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투자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엔 매도가 돼야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집을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안 오르면 안 팔아요. 근데 올랐기 때문에 판다고요. 근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크다. 그런데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내놓은 사람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먼저 팔아야지. 그러면 호가가 낮아지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령 세대가 집을 투자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 자산이 매도가 아닌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이전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매물이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식의 이전이 되면 수요도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도 감소하지만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70, 80대 고령 세대는 1자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2자녀, 3자녀, 2자녀가 이제 많을 텐데 그러면 결국엔 매도를 통해서 자산 분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온 가족이 그러기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조적인 트랙에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전망하는데 저희가 3월에 어떻게 될까요? 4월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거보다도 내 집 마련하거나 부동산 시장 볼 때 최소한 6년, 7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분석할 때 구조적으로 어떤 틀 안에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세대별의 부동산의 불균형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이렇게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매도 물량, 즉 공급이 변화시키는 건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건 건설사들이 집 짓고 입주하고 이런 게 아닌가요? 그래서 2025년 올해부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집값은 다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제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집값을 변동하는 공급은 뭐다? 매도 물량이라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야. 그래서 입주 물량과 집값은 사실은 밀접한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떨어집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그래프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과 매매 가격 추이를 그려드린 건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냐면 입주 물량이 많이 되는 기간에 집값 상승은 컸어요. 오히려. 그렇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건 뭐냐면 결국엔 이 입주 시장이라든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 시장은 분양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 가격과 거래하는 곳은 유통 시장이란 말이에요. 분양 시장과 유통 시장은 별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같이 봐요.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아무리 분양을 안 하고 입주가 안 돼도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도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건설사가 많이 공급을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 집값 오를 것 같아서.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반면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제로고 분양을 안 해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시장에 팔려고 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집값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공급과 그리고 유통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입주 물량을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는 엄연히 말하는 거죠. 반면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는 유통시장에 바로 입주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가 많이 되면 전세를 낼 물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동되는 측면이 있어요.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변동을 같이 그려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이는 기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전세 가격은 오르는데 매매 가격은 하락했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없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입주 물량이 아무리 줄고 전세 가격이 올라도 집값은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는 지금의 과거하고 달라진 현상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른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임차인들, 즉 세입자분들이 야 전세 가격 이러는데 우리 돈 좀 보태서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자 이런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그러려면 지금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 다 내 돈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기 때문에 대출을 추가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요. 전세 보증금에서 20% 30%가 대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조차도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또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갭 투자가 증가한다는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를 투자하지 않아요. 가격이 오를 때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매매 비율이 그러면 전세 매매 비율이 높은 곳은 투자자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집을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전세 매매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북이에요. 근데 왜 거기엔 투자자가 없습니까?
80%예요. 무슨 얘기냐면 5억짜리 집을요. 1억이면 살 수 있다고요.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투자자들이 그걸 안 사냐고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돈은 적게 들지만 가격이 안 오를 거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갭 투자가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줄어서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유통 가격의 시장하고 다른 거고 또 단순히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얘기 드리면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죠. 그러면서 막 집값이 다시 오른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 즉 수요와 공급이 결국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는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은 매도 물량이라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갭 투자를. 그런데 지금 가격에 여기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할까? 그걸 한번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되는 순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무슨 기대감입니까? 집값이 오르겠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뭘까요? 호가를 올리겠죠. 그래서 요즘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를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제 한국 감정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를 발표하고 뭐 주간으로 발표하기도 하는데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가격이 오르는지? 이게 발표한 원문인데 어떻습니까? 거래 가능 가격,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대요. 우리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매매가 거래돼서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오르는 가격은 뭐다? 희망 가격이에요.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높게 받고 싶죠. 그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거래가 되어서 오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수요가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도 적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래되기는 힘들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변동원을 통해서 각 이벤트들이 어떻게 작용될까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집값 오른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그렇게 되면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가는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매물이 줄어야 돼요. 안 팔아. 나 집값 오른다는데 왜 팔아? 그런데요. 여러분, 송파구에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팔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나중 가서 이제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 이 변동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면 시장을 이해하기도 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전망인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전망이 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 즉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준 상황 속에서 매도 물량의 가격을 결정할 텐데 지금은 막 이런 이벤트들 나오니까 호가도 올라가고 이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런데 계속 수요가 준 상태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호가는 다시 내려가고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집값 하락폭이 조금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죠. 특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 뭐 계획을 가지실 텐데 집값이 하락할 때 내 집 마련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내 집 마련 좋은 시점이 오지 않느냐.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플로리다 2003년 모습처럼. 그런데 매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제 하락폭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곳은 절대 안 빠져. 통화량이 증가해서 절대 집값은 안 빠져. 제가 보기에 다 틀린 얘기다. 집은 투자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본질 그리고 집값의 변동 원인이 진짜 뭔가를 잘 아셔서
계획도 세우시고 또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같이 오르다가 2022년도부터 이제 가격이 같이 빠졌거든요. 강남도 30%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남만 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은 이상성입니다. 그래서 맞아 양극화라고 얘기하는데 제 예측을 얘기 드리면 이제 강남이 빠질 거예요. 이 지역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격차가 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유효 수요가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남의 특징이 있어요. 투자로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물의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도 많아질 거예요. 근데 수요가 많지 않으면 파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요와 공급을 잘 이해하시면 강남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예. 여러분 뭐 비트코인 벌어서 뭐 강남 아파트 사는데 한두 건이 막 희자화되고 언론화돼서 그렇지 사실은 예를 들면은 반포의 가장 새 아파트인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3,000호가 넘는데 그중에서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가 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다 팔 거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50채 거의 50억짜리거든요. 50억짜리 50채가 시장에 나오면 누가 살까요? 한 아파트에만. 그만큼 사실은 충분한 수요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거래가 되고 마치 그게 막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장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올랐던 지역이 떨어지면서 수렴될 거다. 물론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초양극화라고 하는 현상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소수의 부유층이 인기 지역 주택의 대부분을 매입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플로리다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플로리다 얘기 드린 거예요. 비트코인 돈 벌었으면 강남에 사고 싶어요? 플로리다에 사고 싶어요? 근데 플로리다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것들, 막 외국인들이 엄청 산대, 이런 것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지 않고 한두 명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벌으면 어디서 살고 싶으십니까? 예? 아니, 뭐 한국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글로벌하게 경쟁력은 사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높은 곳도 집값이 빠진다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정화된 의식을 좀 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제가 부동산을 주로 얘기 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을 잘 보시면 이제 시장의 변화라든지 경제 상황, 뭐 아니면 투자화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생각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필수재인과 동시에 투자할 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 집 마련하는 걸로 보실 수 있겠지만 나의 대부분의 자산을 사용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화된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로 부동산도 보시고 변화를 잘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그 애널리스트 생활 하다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독립해서 광수의 목덕방을 차렸지 않습니까? 광수의 목덕방 얘기하니까 중개 수수료 싸게 해주냐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중개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여러분,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좀 균형화된 시각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획도 잘 세우시고 특히 2025년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고 또 계획 세우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